자, 이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랑 질산납 수용액 섞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요거랑 질산납 수용액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아이오딘과 납이라는 앙금이 형성되고요. 나머지 친구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맞지? 화학 반응하면서 앙금이 생성될 겁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화학 변화할 때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칼륨, 아이오딘, 납, 질산 이런 거에 상대적 질량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부가 자료를 저렇게 주면서 질량비를 예측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쭉 보시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어 놓은 상태에서 질산납 수용액을 양을 다르게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일정 비율대로 결합이 진행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결과를 그래프로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여기에 질산납 그리고 생성된 앙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화학 변화를 하면서 우리가 앙금이 생성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아. 여기가 포인트가 지금 질산납 수용액을 6ml 딱 넣어줬을 때 이후로는 앙금이 더 이상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뭐가 다 단 거지? 근데 뭘 다 쓴 걸까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앙금이 생기려면 뭐랑 뭐를 봐야 돼요, 중점으로? 납 이온이랑 아이오딘 이온 두 개가 만나서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친구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좀 상황을 잘 봐야 돼. 뭐를 미리 채워놨어요? 아이오딘을 미리 6ml씩 고정적으로 채워놓고 내가 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서 6ml 때 이후로는 앙금이 더 이상 생성이 안 된다는 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없다는 소리잖아, 여기 이후로는. 그럼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납을 추가하고 있는데? 아이오딘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아이오딘이 전부 다 소진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딱 이 상황에서는 아이오딘도 다 썼고, 이 전까지는 얘를 일정하게 늘리니까 앙금이 일정하게 추가가 되잖아. 그럼 같은 비율로 일정한 비율대로 결합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6ml 지점에서는 딱 6ml일 때 정확하게 딱 끝나니까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부피의 비율이요. 정확히 6대6. 그래서 1대1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질산납 수용액이랑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은 결합해서 앙금을 생성할 때는 정확히 1대1의 부피 비대로만 결합을 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돼요. 근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부피비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있지? 중2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밀도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부피비가 1대1로 일정하다는 거 알아낸 거죠?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1대1이구나 이렇게 알아낸 거잖아. 그치? 1대1인 거 알아낸 상황에서 그럼 얘가 일정한 건데 우리 중2 때 배우기에 밀도는 변해 안 변해 어차피? 안 변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질량도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비가 1대1이니까 결론적으로 질량비도 일정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질량비가 일정하다.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대적 질량을 모르니까 그냥 질량비가 일정하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결론되고 끝입니다. 이거 몰라도 질량비가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도 돼요. 24쪽 봤지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규칙성 하나씩 하고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이 기체 반응 법칙이 됩니다. 그럼 기체 반응 법칙이 뭐예요?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안 되지. 그 기체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조건이? 이제 압력 그리고 온도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끼리 자, 온도 압력 일정할 때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를 생성할 때입니다.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뭐만 있다는 거예요? 기체만 있다는 뜻입니다. 기체가 아닌 게 하나라도 껴있으면 성립 안 하고요.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의 비율이 성립한다. 이거를 게일 이삭의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런 게 왜 성립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왜? 자, 성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체는요. 자, 이런 조건 때문인데요. 온도, 압력이 똑같을 때 기체는 똑같은 크기의 방 안에 있으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분자의 개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만한 크기의 방이 있다고 쳐봐. 방 2개. 우리가 모든 입자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요, 여러분?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 뭐가 작용하죠? 얘네들끼리 서로 뭐해? 당기지. 인력이라는 게 작용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인력이 세잖아요? 인력이 세면 서로 잡아당긴 힘이 센 거잖아. 그치? 그럼 뭉쳐 있으려고 하겠어? 아니면 좀 퍼져 있으려고 하겠어? 뭉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막 뭉쳐 있다 보면은 여기 있는 애들, 다른 애들까지 뭉치니까 인력이 셀수록 똑같은 크기의 방 안에 들어가는 입자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야? 입자수. 맞아요. 그럼 거꾸로 인력이 약해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3개밖에 없냐면 인력이 약하니까 얘네가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같은 장소, 같은 크기의 방 체크를 하면은 들어가 있는 게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인력이 세면 같은 방 안에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를 기체라고 불러? 기체와 액체의 차이가 뭐죠? 입자들 사이에 그렇지. 이 인력이란 건 애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세지는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액체에는 어느 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좀 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체는 입자가 너무 멀어가지고 멀어질수록 인력이 약해지니까 이 인력이 약해지다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은 이때부터 물질은 기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기체가 되는 조건이 뭐냐? 인력이 0인 상태를 기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모든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다 인력이 어떻겠어? 다 0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체가 공통적으로 인력이 다 0으로 똑같잖아.
그럼 모든 기체는 똑같은 크기의 방 안에는 몇 개 들어가겠어? 다 똑같은 개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수소. 여기서 수소가 이 방 안에 3개가 들어간다 해봅시다. 그 인력이 0이어서 이 정도 크기에 3개가 들어갈 정도로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수증기가 들어가도 수증기도 기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력이 0이어서 여기도 수증기가 3개 들어가는 거고요. 맞아. 그럼 여기에 뭐 암모니아가 들어간다 쳐도 암모니아도 기체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인력이 0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방 크기면은 똑같이 3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온도 압력이 똑같을 때 이런 거를 사실 화학원에서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피비를 성립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봐봐.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된다 해봅시다. 이 법칙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기체일 때만 가능한 거야. 수증기 기체니? 수소 기체니? 기체죠. 산소도 기체죠. 수증기도 기체잖아. 전부 다 기체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화학식으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 앞에 있던 개수비가 의미가 뭐예요? 개수비는 2대 1대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우길 개수비는 뭐랑 똑같아요? 분자 개수비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여기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시키면 모든 애들이 기체면 어차피 개수가 그러면은 방 크기가 똑같을 때 들어가는 입자수가 똑같으면 입자수가 똑같으면 방 크기도 똑같은 거 아니야?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부피비가 이 분자의 비율과 똑같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기체일 때.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수증기가 아니고 물이잖아? 그러면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은 똑같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다르다. 물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인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서 기체가 전부 다 기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방 한 칸에 3개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녀석이 3개면 얘네들은 6개씩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입자의 개수가. 맞아? 그럼 입자수 3개당 한 칸이니까 산소는 한 칸 차지하는 거고 수증기랑 수소는 2칸씩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맞아? 별거 아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분자의 입자라는 건 분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분자수. 여기 분자수는 3개, 3개, 3개잖아. 근데 원자수는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또 따로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야 돼. 수소의 경우는 한 분자당 차지하는 원자가 2개씩이니까 얘는 원자수 6개입니다. 수증기는 9개고 암모니아는 하나에 4개씩 들어가니까 1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지 원자의 개수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분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걸 조심해. 원자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지? 알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연습만 하면 되니까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모니아로 한번 연습해보자. 우리가 수소와 화학식으로 가자. 3H2 플러스 N2는 2NH3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적용시켜보자. 개수비는 몇 나오죠? 3대 1대 2가 나오겠죠? 그럼 개수의 비율이 이러면 분자수비도 알 수 있겠지. 분자수의 비도 3대 1대 2가 나오면 됩니다. 맞지? 근데 질량비는 어떻게 구하죠?
얘는 이제 좀 구하는 방법이 특이하지? 이거는 우리가 상대적 질량이라는 거 알아둔 상태에서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소 하나에 1이니까 6개 들어가죠? 6. 질소 하나에 14인데 2개니까 28. 그러면은 34가 되니까요. 이거 이제 약분해주면 3대 14대 17이라는 질량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는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높아시면 A합니다. 질량은 단위가 그램 또는 킬로그램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램, 킬로그램 이런 거 주면은 질량을 알려준 거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 부피비 구해볼 건데 이거는 하기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지 보고요. 두 번째는 전부 다 기체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수소도 기체고 질소도 기체고요. 암모니아도 기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분자수의 비율이 그대로 부피의 비율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부피의 단위는 뭐죠? 뭐 밀리리터 또는 리터 아니면 뭐 센티미터 세제곱 이런 거 나오면은 부피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셔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실수 없이 정확히 봐야 돼요. 뭐 분자의 개수비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질량비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기체라서 부피비를 요구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고득점이 나오겠죠. 쌤, 고체나 액체면 부피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지 못 물어봐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나 하려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아. 문제는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수소, 산소래, 질소 이렇게 줬어요. 이제 문제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만약에 일정 성분비 법칙을 물어보고 싶으면 질량을 줬겠죠. 근데 부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얘 40ml 그리고 질소 10ml 줬다.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몇 ml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피를 줬으니까 부피비로 계산해야겠네. 만약에 질량을 줬으면 질량비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개수를 줬으면 개수비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걸 구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부피를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하나씩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럼 질소에 10ml 집어넣으면 수소는 30ml만 있으면 되겠지? 맞죠?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되잖아. 조건상. 그러니까 이때 생성된 암모니아는 여기서 또 질량이랑 다른 게 뭐예요? 질량 그냥 더하면 됐잖아. 근데 이거는 더하면 안 돼요. 비율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0ml가 나오고 질소가 아니지. 수소가 10ml 남겠네. 이런 것까지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맞나요? 이런 거. 이것만 조심하면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우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다 풀진 못할 것 같고요. 아니다. 12번, 14번 이렇게 두 개만. 아니다. 12, 14, 16 이렇게 세 개만. 진짜. 집에 가면 안 돼? 누구요? 성민이. 날 계속 괴롭히잖아. 좀 착하게 대해줘. 집에서 이제 계속 그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쿠팡맨 면접 보러 간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 없이 일하고 고통도 안 받고. 생각 없이 일하다가 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번에 콘크리트 그러니까 근데 기왕 사고 난다면 안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나 아프면 손해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따라줄게. 네. 내가 해줄게. 저 따뜻한 물로 따뜻한 물은 없는데요? 물이 나와. 그럼 미지근한 물로 준비해볼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때문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이 있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거지, 그 정도면. 그냥 우리인데. 왜? 뭐 아파. 모르겠다고? 근데 진짜 어려운데. 지금 봐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남는 거를 항상 봐야 돼요. 근데 안 남는 게 딱 조건 좋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얘네들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 A라는 기체의 부피는 40, B라는 거 20 썼을 때 얘가 40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부피 비율이 2대 1대 2구나. 얘네들도 그 법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가 2가 나오려면 20이 나오려면 얘네 얼마 필요하지? 얘가 20 들어가면 되잖아. 2대 1대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A가 40이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아야 되겠어? 20? 그렇지. 아, 이해되니? 네. 아, 쌤, 뭐지? 아, 모르겠어요. 어디? 이거. 쌤, 이거. 아까 그 셀프 테스트 거기 있었는데, 이거. 진도 왜 범위 안 된다요? 좀 봐줘.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였어. 쌤, 응? 그래서 16번 어떻게 해요? 뭐가 더 불만이야? 뭐가 불만? 염화수소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완전히 반응했대잖아. 어디? 여기 아는 거야? 도현이 다 했어? 15번 모르겠습니다. 15번에 왜 해? 일단 하라고는 안 했어요, 15번은. 확인해서 나머지는 다 풀려고. 그것도 맞지? 그래. 미안하노. 아, 하이나한테 듣자. 쌤, 이거 어떻게 해? 자, 이거 항상 우리가 부피비든 질량비든 분자수비든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2번 봐봐. 남는 게 있대 없대. 그럼 이거 다 썼다는 거죠. 그럼 A라는 기체 40, B라는 게 20을 반응시켰더니 C가 40이 나온 거죠. 그럼 부피비를 계산해 볼 수 있다. 2대 1대 2가 나오겠죠? 얘네들도 다 2대 1대 2가 나오면 돼. 쌤, 이거.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니요? 그럼 여기 A 22.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 다리 아파. 쌤, 오늘, 아니, 어제 벌 받으셨어. 지금도 받고 있어. 아, 여기 벌 대전. 벌? 진짜 아파요, 저. 머리 뭐야? 윙 그 벌? 뭐라는 거요? 소리야? 쌤, 어쩌면은 근 유해가 나타날 수도 있어. 몰라. 뭐, 다 됐지? 잘 존나 아프시네. 승주 다 했니? 네. 12번. 55, X5. 내일 드시죠. 14번. 1번은 A 20mm, 니은이 B 15mm. 2번은 70mm. 16번 수소 300mm. 질문 있나요, 혹시? 13번, 15번도 좀 같이. 답. 13번은 2대 1대 2. 2번은 가는 30, 나는 60. 15번은 1대 3대 2. 뭐라고? 12번에 4번. 12번에 4번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개수의 입자가 들어요. 입자가 분자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아까? 우리 아까 그린 그림 있잖아. 여기서 똑같은 방의 크기면 우리가 인력이 클수록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모든 기체는 인력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그럼 얘가 3개가 들어가면 얘도 3개, 얘도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분자가 똑같은 거예요. 맞는 말이. 원자 개수는 분자마다 원자의 개수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원자 수는 다를 수 있는데 분자 수가 다 똑같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부피, 비, 기체 반응 법칙이 되는 겁니다. 또 없지? 찬영이 됐어? 아, 쌤 12번에 아니요. 한 장 넘기셔서 쭉 넘어가셔서요. 쌤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랑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양초 태우는 거 그거는 둘 다 아니에요? 양초가 녹는 건 물리 변화. 그러니까 양초 불 붙여가지고 그거는 초심이 타는 거 화학이고. 그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느 관점에서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양초가 탄다? 양초 불을 붙였다. 그건 화학. 근데 불을 붙임으로써 근데 촌능이 초가 녹는 거 아니에요? 촌능이 근데 그건 좀 과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문제 주어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34쪽 화학 마지막 파트고요. 이 실험 파트는 다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저번 주에. 왜요? 저번 주에 다 수업은 따로 안 했지만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거 그죠? 예. 34쪽 여러분 네. 숙제 많아? 네. 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귀여워해줘 얘들아? 나 너무 힘들어. 아 진짜 힘내줘. 아니 힘을 줘요. 말을 못할 때니까 부모님께서 법칙 기억하세요. 이거 다 쳐지고 있는. 내가 화학 반응에서 계속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럼 화학 반응이 공짜로 일어나겠어? 아니. 아니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할 때도 있고요. 흡수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친구들, 방출하는 친구들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서 약간의 암기가 들어갑니다. 방출하는 경우는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흡수하는 경우는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짓는데 왜 흡수하거나 왜 방출할까? 근데 사실 이런 거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화학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물리 변화에서 어떤 예시가 있을까? 상태 변화. 그렇지. 고수인데 잘한다. 상태 변화 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옛날에 배웠었죠? 우리가 똑같은 물체여도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다르잖아. 그러면은 고체가 높아요? 기체가 높아요? 기체가 높지 않아요. 기체가 가장 높습니다. 왜? 입자가 멀리 있어. 활발하니까. 활발한 만큼 에너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상태 변화할 때 예를 들어보자. 내가 현재 기체인데 수증기인데 갑자기 이제 물 됐다가 얼음까지 내려올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원래 기체 상태일 때는 에너지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고체로 변하려고 보니까 이만큼밖에 필요 없네? 이만큼이 남잖아요. 맞지? 그 남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열 반응의 한 예시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액체가 기체가 되고 싶어. 그럼 난 현재 에너지 이만큼밖에 없잖아. 근데 기체가 되려면 얼마나 필요해요? 요만큼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그 부족한 거를 흡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화학 반응에서도 이렇게 발열 반응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와 흡수하는 경우 이런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씩 집어 볼 건데요. 첫 번째. 근데 그 에너지가 아, 들어올 때 네. 그 에너지에 뭐지?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그럼 발열 반응의 예시 한번 볼게요. 화학 변화를 하면서 주변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발열 반응은 왜 하는 걸까? 우리가 반응 전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걔네들만의 고유한 에너지 값이 물질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근데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이 이만큼이야. 그리고 화학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생성물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난 반응 불릴 때 에너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바뀌고 나니까 에너지가 별로 필요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남는 만큼을 방출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발열 반응을 하는 예시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발열 반응할 때 나타나는 특징 이런 걸 좀 봐줘야 돼. 여기서 이런 공간이 있다 치고요. 여기 이제 화학 변화하는 애가 있어. 여기서 이제 반응을 했어. 근데 반응을 했는데 하필이면 발열이었던 거예요. 그럼 발열이면은 에너지를 이렇게 뿌릴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때 이 변화하는 친구 말고 나머지 애들 있잖아. 얘네들. 온도가 뜨거워요. 여기를 주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주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은 셈이에요? 뺏긴 셈이에요? 받은 거잖아. 그럼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발열 반응 예시. 예시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 연소. 우리 연소 뭐야? 불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 붙는 애들 입장에서 우리가 주변이에요? 왜 불에 손 떼잖아.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뜨거우니까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산성, 그리고 염기성 반응. 우리가 산성을 띠는 물질들이 있고, 뭐 레몬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염기성 띠는 거, 비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섞으면 이제 중화 반응이란 게 일어나요. 근데 그때도 발열 반응이구나. 지금은 중학교 때는 발열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게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화칼슘이랑 물을 섞어, 이건 좀 특이한 예시인데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발열컵이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컵인데 뜨거워가지고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컵을 발열컵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산화칼슘과 물이 들어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따뜻한 상태 유지합니다, 보통. 되지? 칼슘 태우면 칼슘. 네. 그 다음에 그럼 원리. 호흡. 여러분 호흡 기억나나? 호흡이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세포 전체가 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 그랬죠? 포도당, 그리고 산소를 결합시키면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가 나왔었잖아. 맞아요? 근데 에너지를 흩뿌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발열이란 말이야, 발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신이 없지? 그 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거, 이거를 산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산화할 때도 발열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사실 이거 다 외우는 거라서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산성 물질과 금속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산화랑 산이랑 다른 거야, 얘들아. 산화는 산소랑 결합한다는 뜻이고요. 산성 물질은 염산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그네슘에 염산 뿌릴 때 있잖아. 칙 하면서 뭐 나오잖아. 그것도 이제 발열인데 똑같이 발열이지만 뜻은 전혀 다르니까 구분을 좀 지어주세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열을 활용하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핫팩? 그렇지. 뭐 핫팩이라던가 난방, 아니면 요리한다던가, 아니면 뭐 손난로 같은 거 있잖아. 요런 애들이 우리가 발열 반응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예시가 되겠죠? 맞아요. 손난로 입장에서는 뭐야? 손난로가 발열하잖아. 우리 손이 주변입니다. 손난로에서 열이 나오니까 주변, 우리 손이 따뜻해지는 거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맞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진짜 머리가. 기억해. 그 다음에 염화칼슘에 물 뿌리면은 발열이 일어나거든요. 이거가 예시로 제설제를 이걸 활용해요. 그러니까 눈 많이 오는 날에 하얀 가루 뿌리잖아. 그게 염화칼슘입니다. 그래서 눈도 사실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설제랑 물이 닿으면서 발열하면서 주변 물까지 녹이는 거지. 눈까지. 녹는 좀 낮추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보려고 하는 거야. 됐나요? 넘어가자. 다음으로는 흡열 반응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아. 반대겠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케이스가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좀 봐주시면 반대의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물은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생성물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필요하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네. 그럼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차이값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림으로 특징도 봐주시면 반응계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똑같이 주변 입장에서는 에너지 어떻게 한 거예요? 뺏긴 거야, 얻은 거야? 뺏긴 거잖아.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변의 온도는 감소를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예시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쭉 적어볼게요. 나중에 시간 내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 어? 외워야 돼. 이거 외워서 푸는 거예요. 시험에 나와요. 당연하죠. 아 저거 다요? 다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저 나듐이 뭐예요? 발효한. 발효. 쌤 왼쪽 건 뭐예요? 어디? 그 쌤이 적고 있는 거. 영어 안 먹어. 이거? 아니 그거 왼쪽. 이거? 아니 쟤네들. 그건 이거? 네. 아니 쟤네들. 아니 쟤는 아, 이거? 물리면허. 이거? 네. 이거 물리변화 아니고 이 발열 반응이 예시. 집중을 얼마나 안 한 거지? 아니 저 물리면허랑 헷갈렸어요. 미안. 내 잘못이네. 자, 한번 봅시다. 흡열 반응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좀 개인적인 팁을 좀 주면은, 이 암모늄 들어가잖아요? 그런 흡열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중학교에 나온 예시들은 그냥 암모늄 들어있으면 흡열이야. 왜요? 광합성. 광합성 호흡의 반대죠, 여러분? 햇빛을 흡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흡열 반응의 한 예시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 기억나죠? 네. 오븐에 집어넣으면 빵이 부푸는 예시로 나왔었잖아. 이거 오븐에 왜 넣어? 흡열이니까 오븐에 넣으면 그 오븐의 열을 흡수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튀어나오니까 반죽이 부푸는 예시로 나온다고 했었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소금과 물 섞어도 흡열이구나. 그 다음에 물이 전기 분해될 때 물에다 전기를 흘려주면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이 분해되는구나. 이 정도 예시. 그럼 이거 외워서 푸는 거니까 언제 시간 한번 내셔서 외워주세요. 그럼 이런 흡열 반응을 활용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핫팩의 반대, 냉찜질 같은 거 할 때, 이 아이스팩 같은 거 보면 거기서 흡열 반응하니까 내 손에서 에너지 가져가니까 내 손이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물어봤나요? 안 돼. 소금물이 왜 흡연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물질마다 그런 경우가 다 다른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소금과 물의 에너지 다 합쳤는데 에너지 이만큼인데 그냥 소금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케이스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소금과 물이 섞여서 소금물이 될 때 흡열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물질마다 다 달라. 아, 물질마다 고유와 에너지 값이 다 다르니까. 그냥 외워야 돼요. 그거. 어. 전기분해는 왜요? 물을 분해할 때. 이거 해. 그건 같은 경우는 그거지. 물이 분해하면 수소랑 산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물보다는 수소, 산소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 그 에너지가 고유와 에너지 값이 다 다른 게 이유야. 알겠지?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 다르니까 이 파트는 적당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된다. 적당한 이유. 괜찮지?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건데 이거 예시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라서 나중에 제가 교과서 정리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그 석고 있잖아. 우리 다쳤을 때 깁스할 때 석고 뜨잖아요. 그 석고가 굳을 때도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냥 발열의 예시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건데 에너지 방출하는 실험 1 보면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이라고 있죠? 마그네슘, 금속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밑에 묽은 염사 있네. 묽은 염사는 산성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금속과 산성 물질이 일어나면 발열이 일어나니까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넘어가시면 되고요. 실험 2가 좀 특이하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 얘들아 봐봐. 이 나무 판때기에 물을 살짝 뿌려놓고 여기에 플라스크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 플라스크 내부에 염화 암모늄,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을 섞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나면 흡열을 하잖아. 흡열에 대한 예시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얘가 에너지를 가져가잖아. 흡열을 하면서 에너지 가져가잖아요. 그럼 주변에 누가 있어? 지금 물이 있잖아. 그럼 물 입장에서 에너지 뺏겨요? 얻어요? 뺏기는 거잖아. 그럼 물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붙는 거지. 얼음으로 변하면서 굳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무 판때기가 붙는 거.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흡열, 네, 어느 정도예요? 네. 에너지 좀 많이 뺏어가면 얼 수도 있겠죠? 양을 좀 많이 하면? 그냥 그 정도. 흡열해서 물이 얼어버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이 얼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얼어서 붙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